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요즘 계속 뜨겁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미국 연준 인사의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붙박이 가구, 이른바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10년 동안 담합한 가구 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재를 내린 중대형 건설사 입찰 외에 70여 개 소형 건설사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4월 8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월요일은 언더스탠딩의 안승찬 기자,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만 계셔도 충분히 든든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둘 중에는 미국 이야기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에이 설마 이거 잘못 들은 거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미셸 보먼 미 연준 이사 연설이었는데요. 이 보먼 이사가 어떤 인물이냐면 미 연준 내에서 이제 투표권을 가진 인사들 가운데서 현재 가장 매파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먼 이사가 이제 미국 뉴욕 연설이었는데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전망이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지지 않거나 혹은 올라가면 앞으로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보먼 이사의 발언이었고요. 예. 또 있었습니다. 정책금리라는 게 지나치게 앞서서 혹은 지나치게 빨리 인하할 경우에 인플레이션 반등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2%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서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매파적 색채가 뚜렷한 연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먼 인사의 이런 매파적 발언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최근에 연준 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점차 보수적이고 신중한 입장으로의 기류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가 됐는데 보먼 이사의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 FOMC가 20일에 있었는데요. FOMC가 끝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로레타 메서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등이 예. 연내에 세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점도표상에 금리 인하 세 차례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그거 그때 3번 내린다고 확인을 해주는 바람에 네, 시장의 환호를 또 여기 했었죠. 역시 그래, 금리 내린다니까. 그 뭐 시기가 문제지 뭐 내린다는 거잖아. 네. 라고 해서 금리 인하 화이팅 했는데 화이팅 했는데 예. 갑자기 뭔가 미묘하게 발언이 조금 뉘앙스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할 건데 좀 더 많은 증거들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고요. 예. 계속 한 발씩 나갑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는 연말에 금리 인하가 한 차례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시장에 충격을 줬고요. 더 나갔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네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는 아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먼 이사가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아예 매파적 기조로 돌아서는 이런 발언을 한 거죠. 그렇군요. FOMC가 지난달에 있었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난달만 해도 이럴 줄은 몰랐는데 그랬죠. 한 달 사이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FOMC 멤버들조차도 네. 한 달 앞을 못 내다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연준의 기조는 아예 금리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최신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그때그때 결정하겠다라는 게 기본 기조입니다. 그렇죠. 네. 뭐 그렇긴 합니다만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는 거는 사실은 대학생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전문가한테 우리가 자꾸 의존하고 여쭙고 하는 이유는 조금 좀 미리 예측을 좀 해보세요. 똑똑하시니까. 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전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그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하고 직접 그래서 금리도 결정하는 FOMC 멤버들도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말이 바뀌는 거 보면 이게 말 바뀐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네. 진짜 한 달 앞도 안 보이는구나 라는 걸 네. 또 느끼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쨌든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찾는 증거라고 하는 게 예. 물가, 고용 지표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물가도 안 내려오고 고용 지표는 여전히 뜨거우니까 그렇죠. 금리 내리는 건 고사하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한국은행도 그렇지만 미국도 역시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2%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지난 1월에 3.1%로 다시 3%로 올라섰고요. 예. 2월에 3.2% 더 올랐죠. 또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물가 지표로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2%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확실히 이제 쐐기를 박는 지표가 또 하나 나온 게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건데 고용 지표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게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30만 건을 넘었습니다. 월가 전망치가 20만 건이었는데 예. 크게 웃도는 결과가 나오면서 물가도 여전히 뜨겁다. 고용도 여전히 뜨겁다. 이런 걸 시장이 확인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먼 이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고요. 금리를 내릴 거야. 그런데 시기가 문제야라고 생각하고 있던 금융시장은 그 덕분에 네. 이제 주가도 오르고 뭐 부동산도 들썩들썩하고 뭐 코인도 오르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이게 좀 생각 좀 다시 해봐야 되는 거라는 판단으로 돌겠습니다. 예, 이게 시장에서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졌던 게 미국 연준이 6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야라는 데 이제 무게를 두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가능성이 점차 후퇴를 하고 있는 거죠. 연준의 금리 변경을 예측하는 패드워치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면 6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난달만 해도 60%대였는데 이게 50%대로 지금 낮아졌고요. 예. 이렇다 보니까 이제 낮은 금리를 선호하는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 증시가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3주 만에 지난주 주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반대로 이제 채권 금리는 오르고 있죠. 10년물 국채 수익률 4.4%까지 올라서 작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뛰었고요. 예. 외환 시장에서도 강달러 기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가격이 비싸지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 지금 5달 만에 1,350원대 위로 올라선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이제 언제쯤 내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수도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근데 미국이 고용이 뜨겁고 물가는 계속 안 내리고 이래서 미국은 계속 유지하든가 심지어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네. 우리나라 경기도 같이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단 시장 전문가들이 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하반기로 훅 밀렸어요. 예. 그러니까 3분기 정도는 돼야 금리 인하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작년 말에 간신히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췄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들어서 농수산물 가격이 이제 급등하면서 다시 3%대로 올라섰고 최근에 또 물가를 자극할 만한 국제 유가마저 많이 올라서 지금 상당한 물가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미루는 게 행복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잘 잡히지 않는 이유가 경제가 워낙 좋기 때문이죠. 근데 우린 입장이 좀 달라요. 미국처럼 물가는 잘 잡히지 않는 건 똑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서 물가가 뜨거운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반도체 같은 일부 수출을 제외하면 내수는 여전히 저성장 국면이죠. 가계부채 부담 크죠. 최근에 건설사 PF 리스크 이런 것들도 안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우리도 물가가 안정되는 대로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경기에 좀 동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는 건데 예. 지금 상황만 보면 우리한테 확실히 우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러면 한번 찬물을 얻어맞은 셈이고. 그렇죠.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게 금리가 좀 떨어져서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많아져야 좀 우호적인 환경이 되는데 예.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진다라고 하니까 이런 전망은 확실히 증시에는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겠고요. 강달러라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사실 이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도 이런 달러나 금리, 국채 금리 같은 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금값도 사상 최고치죠. 국제 유가도 오르고 있죠. 종합해 보면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할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작년 연말부터 이제 빅테크를 중심으로 랠리를 지속했던 미국 증시가
최근에 조정을 받는다는 거. 미국 증시는 오를 만큼 올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고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을 받는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은 좀 다르죠. 반도체나 저PBR 같은 것들을 호재로 해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좀 어떻게 보면 뒤늦게 상승세에 힘을 내고 있는데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를 하면서 이런 동력이 지금 떨어지고 조정을 받는다면 좀 상대적으로 억울하다고 할까요? 안타깝다고 할까요?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일단 이번 주는 총선도 예정돼 있고 미국에서는 3월 소비자 물가 CPI 발표도 또 예정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슈들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는 분명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요일 날이 총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증시가 이런저런 변동성이 좀 더 클 것 같다는 거고. 그래서 왜 미국은 저렇게 경기가 안 식지? 저금리에? 기준금리가 우리는 3.5지만 미국은 5.5잖아요. 네. 그런데도 왜 미국은 저렇지? 라는 그런 뭐 생각과 고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년 넘게 어떤 분들 슬슬 그러더군요. 미국은 자본 시장이 큰 나라라서 네. 기업이든 뭐 저 개인이든 한번 조달할 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장기 금리로 고정 금리로 조달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이미 장기 금리로 조달을 해놓은 사람들이 뭐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무슨 영향을 받겠느냐. 일부 뭐 상업용 부동산 같은 단기 금리에 영향을 받는 그런 대출 받아온 그런 경제 주체들이야 영향을 받겠지만 네. 대체로는 영향 안 받는 경제 주체들이 더 많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다른 그렇죠. 나라들도 그렇고. 이게 달러 예. 이 세계 기축 통화를 쥐고 있는 이 미국의 힘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미국이 좀 양보 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기축 통화 시켜준 건데 우리 언제 그런 적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나오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네. 자, 다음 뉴스 하나 좀 볼까요? 지역 농협에서 고금리 상품 판매했다가 너무 많은 자금이 몰려서 해지를 요청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네, 이게 경북 경주의 동경주 농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 동경주 농협이 이제 지난 2022년 11월에 비대면으로 판매한 상품이에요. 연 8.2% 금리. 연 8.2요? 8점입니다. 네. 아, 발음 정확히 얘기하면 2022년에 8.2%입니다. 예. 이게 특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100억 원어치만 판매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직원이 실수를 한 거예요. 예. 상품에 이 100억이라는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판매를 해버렸는데 얼마나 팔렸어요? 너무 많이 팔렸어요. 큰일 난 100억 목표였는데 9천억이나 지금 몰렸습니다. 어이구. 그래서 가입을 해버렸다. 네, 너무 많은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예. 이게 사전에 차단이 안 됐어요. 어떡하죠 이거? 근데 동경주 농협의 자산 규모가 167억 원입니다. 야, 근데 9천억 원에 대해서 연 8.2를 주려면 아주 난리가 났네요. 1년 이자 비용만 수백억 원 물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가입자들한테 해지해달라고 눈물의 호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예. 그래도 참 우리 고객들이 착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해지해 주셨어요. 현재는 2,330억 원어치만 남았는데 아이고. 사실 이것도 지금 감당이 안 돼서 계속 해지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이게 동경주 농협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고 왕망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 농협이나 상호금융 등에서도 비슷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 이게 내부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일단 금리 많이 준다고 해서 고객 유치해보자 이런 식의 무리한 영업이 낳은 폐해다. 정신 안 차리고 네. 근무한다 이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야, 이게 그래도 은행이니까 이거 물러주는군요. 보통 이제 주식시장이나 파생 상품에서는 이런 거 하면 주문 실수면 안 봐주고 그냥 회사가 파산해 버려요. 그렇죠. 증권사 몇 개 날라갔잖아요. 뭐 지역 농협이라는 특성도 여기에 반영이 됐겠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한승찬 기자님. 예, 가구업체들이 담합을 해왔는데 10년 넘게 담합을 해온 사실이 인제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뭐 새 아파트는 뭐 싱크대, 신발장 웬만한 가구들이 다 이제 빌트인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이제 건설사들이 아예 이제 가구까지 채워서 분양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빌트인 가구로 조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때 이제 대부분 최저가 입찰 방식을 써서 가구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서 이제 가구를 받아서 납품받아서 아파트에 설치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시장이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아주 가구 업체들이 광범위하게 이 빌트인 가구 시장에서 담합해 왔다. 이게 적발이 됐는데요. 가구업체들이 건설사에 납품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31개 가구 업체들이 담합에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1등부터 하여튼 웬만한 가구 업체들은 전부 다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고 10년간 24개 건설사에서 발주한 738건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담합이 이루어졌으니까 예. 거의 담합이 없었던 경우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이건 광범위하게 가구 업계에 그냥 그렇습니다. 널리 알려진 관행이었나 그렇습니다. 보네요. 매출로 따져도 이게 한 2조 원 정도 달하는 규모인데 예. 그래서 이번에 공정위가 이 31개 가구 업체들 대상으로 시정 명령과 총 931억 원의 과징금 부과했거든요. 예. 가구 업체 빅3라고 하면 현대리바트, 한샘, 뭐 NX 이런 정도로 꼽는데 뭐 다 각각 200억 원 안팎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 사실 요즘 가구 업체들이 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한샘의 경우에도 작년에 적자가 500억 원 이렇게 났는데 뭐 200억 원 과징금 받으면 올해도 실적 개선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관공서에 납품하는 걸 주로 담합을 하죠. 네. 그 나랏돈 만지는 분들은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뭐 얼마가 들어오든 시중보다 비싸든 상관 안 하고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건설 회사에 납품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 회사가 손해 보는 일이잖아요. 이거 눈 부릅뜨고 제대로 안 보면. 네. 네. 근데 이건 모든 건설 회사가 10년 동안 다 속았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례적이기도 하고 매우 주도 면밀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놓고 담합을 한 케이스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특판 물량 이 입찰이 이렇게 뜨면 예. 업체들이 미리 이제 카톡 같은데 모여서 누가 입찰자를 할지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예를 예. 들면 마치 부루마블 게임처럼 주사위 2개 던져서 예. 숫자 큰 회사가 먼저 이제 순서대로 낙찰 순서를 정하고. 아, 순서를 정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네. 내가 4월에 납품할지 10월에 납품할지 그것만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사위 잘못 던져도 뭐 큰 문제는 없네요. 사다리 타기로 정한 경우도 있었고 아무튼 사이좋게. 이렇게 먼저 정한 다음에 그럼 회사가 이제 자기가 내일 견적서를 만들어서 예. 카톡방에 공유를 하면 한샘이 우리가 이번에 낙찰받을 차례인데 뭐 42억 5천만 원을 낼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현대리바트나 뭐 이런 회사들 우리는 그럼 조금 높은 43억에 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사전에 입을 맞추고 이제 입찰에 들어가는 건데 가구업체 용어로 이거 흔들기라고 하거든요. 예. 일부러 가격을 써내서 흔들면 이제 미리 정한 예정 업체가 최저가가 무조건 되도록 하는 방식인데 이게 입찰에 떨어진 업체들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게 건설사들이 입찰을 참여를 아예 안 하면 넌 성의가 없는 업체구나. 그래서 다음번 입찰에서 아예 배제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가구 업체들 입장에서는 한 곳을 몰아주고 자기는 들러리를 서더라도 다음번 자기 순서에도 또 입찰을 따내야 되니까 예. 허수 주문을 내서라도 이제 일부러 떨어지는 그런 입찰을 반복한 건데 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공정위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대략 한 5% 정도는 가구 업체들이 좀 더 높은 가격을 선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정하거든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의 가구가 들어가니까 예. 뭐 그러면 아파트마다 한 25만 원 정도는 10년 동안 더 높이 분양 가격이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을 이거 어디 가구업체 중에 하나가 누가 이제 리니언시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배신하면 요 그렇습니다. 가구업체는 봐주고 그 대신 네. 나머지 다 그렇게 잡은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가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다가 왜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 경기가 막 좋아졌잖아요. 예. 그때 가구업자들이 숫자가 급증하게 돼요. 그러면서 막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일종의 자정 노력처럼 자기들끼리 이제 담합이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데 뭐 사실은 최근에 가구업자들이 다시 적자로 돌아서면서 좀 힘들어하기 시작하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좀 깨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것 아닌가 싶은데 자진 회사가 어딘지는 지금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또 말씀하셨던 리니언시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는 과징금도 면제가 되고 또 검찰도 요즘 리니언시 제도 비슷한 걸 도입했거든요. 형사 고발 면제 그래서 제도. 잡혔다. 네, 그래서 꼬리가 밟히게 된 경우입니다. 요거는 어디 약간 좀 요즘 시간 남으시는 기자님들이 좀 취재를 좀 해주면 뒤에 재밌는 얘기 많을 것 같아요. 요거는 10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던 게 왜 하필 깨졌을까? 누가 갑자기 어떤 서운한 일 때문에 고발을 했을까? 요것도 뒷얘기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예.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건설회사들도 담합하는 줄 알고 야 이번에 한샘이 됐어? 그럼 이제 얼마 뒤로 갖고 오는 거 알죠? 예. 그게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네. 또 조금만 더 캐보면 재미있는 스토리 많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여튼 20여 개 건설사 입찰에만 조사를 했는데 예. 앞으로도 뭐 70개 건설사 입찰도 올해 내에 더 조사도 한다고 하니까 예.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나오겠죠? 싶습니다. 예, 재밌게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휴,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자, 안승찬 기자,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처음과 끝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최영주 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기준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다 보니 미국은 기준금리가 5.5%고 일본은 또 0%인데 우와, 아르헨티나는 무려 133%나 되더라. 그 말은 아르헨티나 은행은 가서 예금을 하면 1년 이자가 133% 이상을 준다는 뜻 같은데 그럼 그냥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다 그냥 아르헨티나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 연수익률이 100%가 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너무 쉬운 투자가 될 것 같은데 왜 다들 그렇게 안 하는 겁니까? 라는 재미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페소라는 단위의 돈을 쓰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1달러가 857페소입니다. 그러니까 10,000페소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대략 한 15,000원쯤 되는 그런 돈인데 질문하신 것처럼 아르헨티나는 기준금리가 130%가 넘으니까 10,000페소를 은행에 예금하면 1년 후에는 23,000페소가 넘는 돈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000페소가 1년 후에는 23,000페소가 되면 와, 엄청난 수익률인 건 맞는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1년 동안 페소화의 가치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환율은 어제 기준으로 1달러가 857페소였는데요. 1년 전 환율을 찾아보니까 1달러가 215페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 사이에 아르헨티나 돈 페소화의 가치는 4분의 1 토막이 난 셈인데 그러니까 우리 돈 10,000원을 페소화로 환전해서 아르헨티나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 아르헨티나는 기준금리가 133%나 되니까 1년 후에는 돈이 뭐 2배 반으로 불어나긴 하는데 그렇게 2배, 3배로 늘어난 돈을 다시 원화로 환전하려고 하면 그 사이에 페소화 가치가 4분의 1 토막이 나서 은행이자로 열심히 원금을 2배, 3배 불려봐야 이제 환전하고 나면 환율로 다 까먹고 결국은 오히려 원금도 못 찾는 이제 그런 구조가 항상 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최근 5년 사이에 무려 20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1달러에 1,200원 하던 게 5년 후에는 1달러가 24,000원이 되는 그런 일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실제로 최근 5년에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페소화 가치가 하락하는 일이 이제 계속 벌어지다 보면 이제 아무도 아르헨티나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더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면 또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외환 시장에서 더 떨어지고 그래서 환율이 또 더 오르고 환율이 자꾸 오르니까 외국인들은 또 더 떠나고 투자 안 하려고 하고 탈출하려고 하면 환율은 더 오르고 그래서 또 투자를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아르헨티나에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문 보내주신 최영주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